심리학 20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와 운동의 참여가 개인의 심리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주제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자, 일단 보시면 문제에서 운동이나 스포츠에 참여하는 게 개인의 심리적 발달, 그러니까 개인의 정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를 물어봤는데, 우리가 스포츠 심리학을 배우는 목적이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심리적 요인이 운동 수행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운동 수행이 심리 발달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이렇게 크게 두 가지의 목적이 있는데, 여기 이제 스포츠 심리학의 목적에 대해서 나왔네요. 그러니까 참여를 통해서 우리 심리적 발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찾아보라고 했어요. 자, 일단 1번을 보시면 달리기는 우울증을 조절하는가 라고 돼 있어요. 일단 달리기라는 운동이 우울증, 심리적 요인 나왔죠? 그래서 운동 참여가 개인의 심리적 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거 맞죠? 우울증을 조절하는가. 2번 스포츠 클럽 활동은 이제 스포츠 클럽 활동에 참여를 했어요. 운동을 참여했죠. 사회성과 집중력, 심리적인 요인에 이제 도움이 되는가 물어봤죠. 3번 태권도 수련은 얘도 운동을 참여를 했어요. 태권도라는 운동을 참여했죠. 아동의 인성 발달에 도움이 되는가? 태권도 참여한 운동이 개인의 심리적인 발달에 영향을 주는가? 맞죠? 3번도 맞고 4번 수영에 대한 자신감이 수영 학습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라고 했어요. 자, 이거는 운동 참여가 개인의 심리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아니고 심리적인 발달, 그러니까 수영을 통해서 발달된 이제 자신감이 수영의 학습에 운동 그 습득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가 해서 반대로 물어본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는 참여가 심리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물어봤고 4번 같은 질문은 심리적 발달이 운동 참여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1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번 보강적 피드백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을 물었어요. 자, 일단 우리가 피드백이라고 하면은 크게 감각 피드백과 보강 피드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감각 피드백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내부에서 스스로 느끼는 피드백이 감각 피드백이에요. 그래서 내재적 피드백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보강 피드백은 말 그대로 보강해 주는 거예요. 누군가가 외부에서. 그래서 외재적 피드백이라고도 하죠. 감각 피드백에는 이제 우리가 스스로 느끼는 거니까 내가 볼 수 있는 시각이나 뭐 들을 수 있는 청각, 그리고 느낄 수 있는 촉각, 뭐 그리고 자기 수용 감각 같은 이런 피드백들이 감각 피드백에 해당하는 거고, 보강 피드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누군가가 외부에서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내가 수행함에 있어서 수행 중일 때 알려주는 지식과 그리고 수행이 다 완료되고 난 다음에 알려주는 지식이 있어요. 그래서 수행 지식과 결과 지식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감각 피드백에는 시각, 청각, 자기 수용 감각, 촉각 같은 이런 내부에서 스스로 느낄 수 있는 피드백들이 있고요. 보강 피드백은 결과 지식 피드백, 수행 지식 피드백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보강적 피드백에 대해서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보기에서는 시각, 촉각, 청각 이 세 가지는 내재적 피드백에 해당하는 감각 피드백에 해당하죠. 그래서 보강 피드백이 아니고 결과 지식은 보강 피드백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보강 피드백을 지식의 형태에 따르면 크게 수행 지식과 결과 지식으로 나눈다 했잖아요. 진행되는 동안에 제공되는 거는 수행 지식, 동작이 완료된 후 제공하는 거는 이제 결과 지식이죠. 움직임이 진행되는 동안이나 완료된 후에 제공하는 게 보강적 피드백이고요. 그리고 움직임 결과나 움직임의 유형 자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이제 보강 피드백의 특징입니다. 자, 보강 피드백을 뉴엘이라는 학자가 범주화시킨 거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처방 정보. 두 번째, 정보 피드백. 세 번째, 전환 정보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처방 정보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처방을 하는 거예요. 개선을 하기 위해서 처방 정보를 준 거예요. 그래서 성취 완료된 움직임에 대해서 이제 운동학적인 정보를 준다거나 아니면은 언어적 설명과 시범, 그러니까 말로 설명하거나 실제로 동작을 보여줌으로써 정보를 주는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정보가 제시되면 처방 정보에 관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정보 피드백은 말 그대로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한 역동적 움직임의 이전 상태나 현재 상황에 대한 정보, 그러니까 어떤 움직임이 나타난 거에 대해서 그 움직임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거예요. 전 상태나 현재 상태에 대한 정보. 그래서 정보 피드백이라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전환 정보는 우리가 협응하고 있던 형태, 우리가 어떤 동작을 하기 위해서 우리 몸이 협응하고 있던 형태에 대한 지각, 운동, 활동 영역의 탐색을 활성화시키는 제어 변수 정보에 대해서 새롭게 탐색해라. 새롭게 동작이 바뀔 때 정보를 주는 거예요. 우리 몸이 움직임을 하기 위해서 협동하고 있던 동작이 변화돼야 된다라고 할 때 이제 전환 정보를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피드백은 크게 감각 피드백과 보강 피드백으로 나눠요. 감각 피드백은 내가 스스로 내부에서 스스로 느낄 수 있는 게 감각 피드백이고요. 보강 피드백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 외재적 피드백이라고도 하죠. 근데 그 보강 피드백이 단순하게 지식의 형태로 나누면 수행 지식과 결과 지식으로 나눠지는데, 여기서 학자가 들어와서 뉴엘이라는 학자가 범주화시킨 대로 보강 피드백을 말해봐라 라고 하면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처방 정보, 정보 피드백, 전환 정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피드백을 알고 가시면 나오는 피드백은 모두 맞추실 수 있겠죠. 3번 니더퍼의 주의 초점 모형을 근거로 보기의 내용에 해당하는 주의의 폭과 방향을 물었어요. 자, 일단 보기 전에 주의 모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갈게요. 주의는 폭과 방향으로 크게 나눠져요. 폭은 말 그대로 넓은지 좁은지, 방향은 외적인지 내적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돼요.
일단 폭은 광의적인지 협의적인지 보는 거예요. 광의는 포괄이랑 같은 말이고요. 포괄적이 넓다는 뜻이죠. 그리고 협의는 제한이랑도 같은 말이에요. 좁다는 뜻이죠. 그래서 광의적으로 이제 폭을 봤을 때 뭐 다양한 이런 키워드가 들어갈 거예요. 예를 들면 시야에 들어오는 다양한 단서에 초점을 가진다. 여럿이라는 그런 단어가 들어가면은 넓은 측면이죠. 그리고 협의적인 거, 제한적인 거에 이제 초점을 맞추면 시야에 들어오는 한두 개의 단서에 초점을 맞춘다 라고 해서 키워드가 한두 개 이렇게 좁아질 거예요. 넓은지 좁은지에 대한 키워드가 보기에 제시가 되겠죠. 그래서 범위가 넓을 때 다양한 뭐 넓은 전체적인 이런 게 나올 것이고, 협의는 이제 좁을 때 한두 개의 뭐 한 곳을 뭐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리고 방향을 살펴보면 외적인지 내적인지에 관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외적인 거는 말 그대로 신체 외부의 목표나 경기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으로 이제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내 외부의 것들, 그런 것들을 살펴보는 거고, 내적인 거는 내 머릿속에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이나 느낌 같은 거에 초점을 맞추면 내적이라고 하죠. 그리고 광의적인 거는 들어오는 정보가 많아야 돼요. 환경적인 요소를 전체적으로 다 보고 있다던가, 이러면 광의적인 거고, 협의적인 거는 한 군데, 뭐, 공을 패스하기 위해서 우리 팀이 어디에 분포가 돼 있는지 쳐다본다, 이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다 쳐다봐야 되니까 이건 광의적인 거예요. 하지만 내가 봤더니 철수의 공간이 비었어. 철수한테 패스하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철수 한 명만 보고 보낼 때는 협의적인 거예요. 좁은 거죠. 그래서 넓은지 좁은지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지 아니면은 바깥쪽으로 외적으로 행동하고 있는지 그 두 개를 살펴보고 내적인지 외적인지를 구분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기를 한번 볼게요. 자, 배구 선수가 서브를 준비하면서 상대 진영을 살폈대요. 여기까지는 상대 진영을 살피니까 전체를 다 살펴야겠죠. 누가 어디에 있고 저기서 수비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이런 걸 다 봐야 되니까, 이때는 이제 광이에요. 광이고, 그리고 내가 눈으로 살폈어. 그러니까 외적이겠죠. 광이 외적. 그리고 빈 곳을 확인해서 빈 곳을 발견했대. 그럼 그쪽으로 공을 서브를 하겠죠. 그래서 빈 곳을 발견해서 딱 한 군데 정했어요. 그곳으로 공을 서브하였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공을 서브했어요. 밖으로 행동을 했죠. 외적이에요. 근데 넓은 곳에서 이제 상대 진영을 살핀 거, 굉장히 넓게 다 전체 두루두루 다 살피다가 한 군데를 이렇게 배고 서브가 있으면 얘가 이렇게 여기서 이제 이쪽으로 보낼 거예요. 막 이렇게 어디 수비가 분포 잘 돼 있나 이렇게 막 보다가 여기가 비어 있어. 여기를 이제 보낼 거예요. 한 군데를 설정을 했어.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좁은 범위죠. 협의 외적. 그러니까 강의 외적에서 협의 외적으로 바뀌었네요. 주위의 폭과 방향이. 그래서 3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어렵게 생각하면 어려워요. 맞아요. 어렵죠. 그죠? 이제 이거를 굉장히 간단하게. 자, 광의는 넓은 것, 정보가 많아. 협의는 좁은 것, 정보가 작아요. 그리고 외적은 내가 행동으로 나타냈어. 공을 발로 찼어. 그리고 친구한테 패스를 했어. 근데 내적은 내가 머릿속으로 그냥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이렇게. 근데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넓은 범위를 생각하고 있어. 그러니까 경기 수행을 함에 있어서 전체적인 경기 계획 이런 걸 세우고 있다. 이러면은 광이면서 머릿속으로 생각했으니까 내적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쉽게 나올 거예요. 화이팅해서 꼭 맞추세요. 3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번, 아이젠의 계획된 행동이론의 구성 요인으로만 묶인 것을 물었어요. 자, 선생님들 이거는 공부를 하지 않으면 절대 맞출 수 없는 이론이죠. 일단 계획행동이론은 이거 이론 전에 있었던 이론이 합리적 행동이론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 행동이론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게 계획된 행동이론인데요. 이걸 보기 전에 이제 합리적 행동이론부터 먼저 보고 갈게요. 이건 운동 실천 이론의 하위 요소인데 이게 18번에 아마 또 나올 거예요. 그래서 18번에 나올 때도 이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미리 공부를 하고 갈게요. 일단 운동 실천 이론에서 이제 첫 번째 합리적 행동 이론은 어떤 태도와 행동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으로 이제 다양한 인간 행동을 설명하고 예측하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어떤 개인이 의지만 갖고 있으면 그게 의지로 인해서 행동으로 실천이 된다라고 보는 이론이 합리적 행동 이론인데요. 합리적 행동 이론은 개인의 태도와 주관적 규범에 따라서 의지나 행동이 결정된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행동에 대한 태도는 행동 실천에 대해서 이제 개인이 갖고 있는 긍정적이나 또는 부정적인 생각, 그리고 행동 실천 결과에 따른 생각으로 결과의 평가가 의도에 영향을 제공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운동이 되게 좋은 운동이다. 운동을 하면 우리 몸에 굉장히 좋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면 내가 운동을 하러 가겠죠. 그러면 의도에 도움을 주니까 제가 지금 표를 띄워드릴게요. 표가 띵띵띵띵 이렇게 띄워져 있잖아요. 그래서 행동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면 그 의도로 인해서 행동이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주관적인 규범은 타인의 기대에 대한 인식을 주관적인 규범이라고 해요. 그래서 주위에서 나한테 너는 이거 되게 잘할 것 같아. 그렇게 하면은 내가 그 기대에 부응하려는 동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주관적인 규범이에요. 그래서 행동에 대한 태도와 주관적인 규범이 합쳐져서 의도가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행동에 대한 태도와 주관적 규범, 이 두 가지로 인해서 행동이 나타난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 행동 이론이에요. 근데 우리가 왜 의지만 갖고 있다고 다 행동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뭐 금연이나 다이어트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내일부터 다이어트 해야지 이렇게 의지만 갖고 있는다고 해서 내일부터 당장 다이어트를 하고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담배도 금연을 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바로 탁 끊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의지는 있지만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합리적인 행동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의지만으로 시행이 어렵다라고 해서 계획된 행동 이론이라는 게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봐야 될 계획된 행동 이론을 지금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도로 행동을 예측할 수 없는 합리적 행동 이론의 한계를 수정하고 보완한 모델이 계획 행동 이론인데요. 여기는 아까와 똑같아. 합리적 행동 이론 똑같은데 합리적 행동 이론이랑 똑같은데 하나가 더 추가가 됐어요. 행동에 대한 태도는 아까 말했죠. 어떤 행동 실천에 대해서 개인이 갖고 있는 긍정적, 부정적인 생각이 행동에 대한 태도를 했잖아요. 거기다가 주관적 규범도 들어가 있어. 이거는 이제 사회적인 압력이죠. 타인의 기대에 대한 인식, 그러니까 주요 타자의 기대에 대한 인식으로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려는 동기를 갖고 있는 게 주관적 규범이죠. 그래서 내가 그 운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행동에 대한 태도, 주관적인 규범은 내 주변에 있는 주요 타자가 나한테 너 저거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뭐 이렇게 해주는 것들. 근데 거기다가 플러스 계획 행동 이론은 행동 통제 인식이라는 게 들어가요. 행동 통제 인식이라는 거는 이제 행동을 실제로 얼마나 잘 수행하고 통제할 수 있을지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예요. 말 그대로 내가 스스로 이거를 의도와 실천에 직접적인 영향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합리적 행동 이론과 똑같지만 이거 계획된 행동이라는 이름답게 이제 계획을 할 수 있는 거지. 내가 스스로 그거를 계획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행동에 대한 태도와 그리고 주관적인 규범도 동일하게 들어가고 플러스 계획된 행동 이론에는 행동 통제 인식이라는 요 부분이 들어가야 되죠. 요 부분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태도와 주관적 규범 그리고 행동 통제 인식으로 인해서 의도가 나타나서 행동으로 나타난다 라고 하는 4번에는 정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운동 실천 이론에 대해서 몇 가지만 더 볼게요. 자기 효능감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반두라가 말한 건데요. 자기 효능감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이제 과거 수행과 간접 경험, 언어적 설득, 신체 정서 상태 이 네 가지 요인이 합쳐지면 자기 효능감이 높아진다라고 해요. 그래서 과거 수행은 직접 경험이랑 성취 경험이랑도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과거에 성공한 경험이 있으면은 자기 효능감이 높아진다라고 해요. 그래서 자기 효능감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이제 과거 수행이죠. 그래서 성취 경험을 갖고 있으면 그만큼 더 성공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자격증을 딸 때마다 자격증 시험을 칠 때마다 계속 합격을 해요. 그럼 어떤 시험을 치던 간에 내가 과거에 이런 시험을 성공한 경험이 있으니까 이번 시험도 어렵든 말든 난 잘 합격을 할 수 있겠지. 이런 자신감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효능감 향상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과거 수행이에요. 첫 번째 성취 경험, 직접 경험 같은 말이라고 했죠. 그리고 두 번째 간접 경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누군가 나랑 비슷한 상황에 어떤 사람이 성공한 걸 본 거야. 그러니까 대리적인 성공 경험을 보는 거죠. 모델링. 그래서 다른 사람 행동 관찰을 통해서 이제 쟤도 성공했으니까 나도 성공할 수 있겠지라고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요소죠. 모델링하는 그 모델과
나와 유사성이 높으면은 자기 효능감이 향상이 되겠죠. 쟤도 성공했는데 나도 성공 못해? 이러면서. 그래서 심상이나 뭐 이미지 트레이닝 이런 것들도 다 포함해서 이제 간접 경험에 들어가죠. 그 세 번째 언어적 설득은 말 그대로 이제 전문가나 아니면 주요 타자 이런 어떤 사회적 지위를 가진 그런 사람들이 설득을 제공할 때 자기 효능감이 향상이 되죠. 내 친구가 나한테 실패한 내 친구가 나한테 너 합격할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거랑 합격한 합격자 이제 지도자나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선생님한테 너 합격할 수 있어 내가 봤을 때 충분해 라고 이렇게 언어적인 설득 언어적이나 비언어적으로 이렇게 말을 해줬을 때 선생님들은 더 자기 효능감이 향상이 되겠죠. 그래서 나에게 이제 언어적 설득을 해주는 그 주요 타자가 좋은 지위를 가지고 있을수록 자기 효능감이 향상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신체 정서 상태가 있어요. 그래서 운동 중에 이제 긍정적인 정서 체험으로 자기 효능감이 향상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운동을 하면서 재밌거나 이제 성취감을 느꼈을 때 자기 효능감이 향상된다. 볼 수 있죠. 이게 자기 효능감 이론이에요. 그래서 네 가지 요소가 있다. 과거 수행, 간접 경험, 언어적 설득, 신체 정서 상태. 근데 여기서 과거 수행이 가장 크게 이제 자기 효능감을 결정하는 중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라고 알고 가시면 되세요. 그리고 네 번째는 자결성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뒤에도 또 나올 건데 자결성 수준에 따라서 이제 무동기가 있고요. 외적 동기가 있고 내적 동기가 있어요. 그래서 무동기일수록 자결성, 그러니까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그 성질이 낮다라고 보면 되시고 내적 동기로 갈수록 자결성이 높다. 그러니까 내가 결정해서 내가 내적 동기를 가질수록 이제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그 통제력이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자결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결성 수준에 따라서 자결성이 낮은지 높은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무동기에서 외적 동기, 내적 동기로 감에 따라서 이제 계속 연속적으로 연결돼 있다 해서 자결성 연속체라고도 불러요. 자, 이건 제가 좀 이따가 그림을 그릴 거니까 또 미리 해놔야지. 이렇게 쭉 선상이 있고요. 자, 여기는 이제 자결성이 낮다. 자결성이 낮은 거. 여기는 자결성이 높다. 로 보면은 여기는 이제 무동기겠죠. 무동기. 그 다음에 여기 외적 동기가 있고 여기는 이제 내적 동기가 있어요. 내적 동기로 갈수록 이렇게 갈수록 자결성이 높아진다. 근데 무동기, 외적 동기, 내적 동기로 다 연결돼 있으니까 자결성은 연속체다라고 보고요. 무동기는 동기가 없는 거죠. 외적 동기는 외적 동기 중에서도 이제 순서대로 외적 동기 낮은 데에서 높은 데로 올라갈수록 자결성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내적 동기도 다 자결성이 높지만 여기서 이쪽으로 올라갈수록 더 자결성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외적 동기를 보면은 이제 처음에 이제 외적 규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의무감 규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확인 규제가 있고 최근에 생긴 게 통합 규제까지 생겼어요. 그리고 내적 동기는 지식 습득, 내가 어떤 지식을 습득하는 게 굉장히 즐거워서 이걸 하게 된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과제 성취. 이 과제를 목표 달성을 하는 게 굉장히 성취감을 느끼고 행복하다. 마지막으로 감각 체험. 이 운동을 함으로써 느끼는 뭐 짜릿함, 뭐 설렘 이런 감각 체험하는 느낌이 좋아서 높은 내적 동기를 갖고 이제 자결성이 높은 상태로 있는 거죠. 자, 이거는 자결성 수준에 따라서 이제 구분이 된 거고, 무동기는 말 그대로 동기가 없는 상태로 행동 의도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운동이나 체육에 관심이 없는 아예 무관심 상태. 그 외적 동기에서 외적 규제는 외적인 보상을 받기 위해서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은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이제 외적 규제죠. 예를 들어서 뭐 체육은 필수 과목이니까 나는 운동 싫어하지만 참여한다. 왜냐면 체육 참여 안 하면 자기 점수가 깎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위해서 참여하는 게 외적 규제. 가장 낮은 단계, 외적 동기 중에 가장 낮은 단계가 외적 규제죠. 그다음 두 번째, 의무감 규제는 여기는 키워드가 뭐 창피함, 죄책감 이런 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키워드가 나오면 의무감 규제를 체크하면 되시고요. 의무감 규제와 내사 규제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남들 앞에서 운동을 못하면 창피하니까 참여한다. 뭐 이런 거. 아니면은 운동을 안 갔을 때 겪는 죄책감이 운동의 동인으로 작용한다. 이런 죄책감이나 창피함 같은 키워드가 나왔을 때 의무감 규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확인 규제는
아직도 운동을 싫어해. 운동을 싫어하지만 어떤 외적인 결과 목표를 설정을 해놓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운동 싫지만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외모 개선이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이제 외적 결과 목표로 운동을 한다. 그리고 의사가 너 운동 안 하면 죽어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남들보다 건강한 삶을 살고 싶어서 운동에 참여한다 라고 하면은 확인 규제예요. 어떤 목표에 따라서 운동을 하는 게 확인 규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새로 생긴 통합 규제는 운동 선수니까 선수로서 훈련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나오면 그 운동 선수라는 키워드가 나오겠죠. 그러면 통합 규제와 관련이 있다라는 거 알고 가시면 되시고, 운동 자체가 좋아서 한다라고 하는 내적 동기들은 다 이제 본인이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게 재밌다, 그리고 어려운 기술을 숙달하고 높은 단계에 도달하는 것이 좋다, 활동의 재미나 짜릿함, 그리고 미적 즐거움 때문에 참가한다, 이런 내용이 나오겠죠. 그래서 무동기에서 내적 동기로 올라갈수록 자결성이 높아진다. 요거 알고 가시면 끝이죠. 그래서 뒤에서도 한 번 더 나올 거니까 여기까지 보시고 4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5번 스포츠 심리 기술 훈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었어요. 자, 스포츠 심리 기술 훈련은 우리가 스포츠 경기력 극대화에 필요한 정신적인 전략이나 기법을 훈련하는 거를 말하죠. 그래서 심리 기술 훈련을 통해서 자신감이나 뭐 지휘 집중력 이런 것들을 얻으려고 이제 훈련을 하죠. 자, 한번 볼게요. 1번 경기력 향상에 즉각적 효과를 줄 수 있다라고 했어요. 즉각적으로는 당연히 어렵고 꾸준히 지속적으로 연습을 해야지 이제 훈련을 통해서 얻을 수 있겠죠. 즉각적으로 효과가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바로 이거 심리기술 훈련 빡 하고 바로 경기 참여해서 다 효과 나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즉각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5번의 정답은 1번이고요. 2번 평소에 연습과 통합돼서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라고 하는데 이거 맞는 말이죠. 자, 3번 심상, 루틴, 사고조절 등의 심리기법이 활용된다라고 했어요. 맞아요. 이게 심리기법과 심리기술이 있거든요. 심리기법은 말 그대로 이제 방법이에요. 그래서 심리기술 개발을 위해서 사용하는 이제 절차나 기술 이런 것들이 이제 심리기법이죠. 심상, 신체 이완, 사고조절, 목표 설정, 주의 집중, 루틴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심리 기법, 심리 방법이 맞고요. 그리고 심리 기법 말고 심리 기술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높여야 되는 것들. 그래서 최고 수행을 위해서 도달해야 하는 자질 같은 것들은 이제 주의 조절이나 각성 조절, 그리고 자신감, 의지, 그리고 동기, 대인관계 기술, 라이프 스타일 관리, 자아 존중감 이런 게 나오면 심리 기술과 관련이 있는 내용입니다. 자, 심리 기법과 심리 기술이 있어요. 심리 기법은 심리 방법으로 아까 말했던 심상, 신체 이완, 사고 조절, 목표 설정, 주의 집중, 루틴 이런 것들이 나오면 심리 기법이라는 거. 자, 그리고 3번은 그래서 맞아요. 자, 4번 연령, 성별, 경기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선수들에게 적용될 수 있다라고 했어요. 맞아요. 모든 선수한테 가능하고요. 심리기술 훈련을 통해서 이제 경기력을 극대화시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수에 맞게 이제 각 개인별 그 개인차에 따라서 다 이제 그 전문가들이 다 맞춰서 이제 훈련을 시켜주겠죠. 그래서 5번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6번 캐런의 팀 응집력 모형에서 응집력의 결정 요인으로만 묶인 것은 물었어요. 자, 이거 응집력의 결정 요인 4가지가 있죠. 4가지가 있는데 청킹을 저는 환게리 팀 이렇게 땄어요. 내 런닝맨 게임을 해야 되는데 게리밖에 없어서 게리 팀을 한 거야. 환게리 팀. 환경 요인, 그리고 개인 요인, 리더십 요인, 팀 요인 이렇게 4가지 요인에 의해서 이제 응집력이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 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접성, 독특성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근접성은 얼마나 가까이에 그 센터가 있는지, 그리고 독특성은 우리 집단이 타 집단과 구분되는 뭔가가 있는지, 뭐 유니폼 같은 것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떤 센터를 다녀요. 그래서 그 센터가 가깝고 그리고 독특성을 가졌고 그리고 집단의 크기, 센터가 크고 작고 그런 거에 따라서도 이제 응집력이 결정이 되죠. 그런 요인들이 있고요. 개인적인 요인은 뭐 인과학적 특성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성이나 사회적 배경, 개인 능력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인과학적 특성이 유사할수록 응집력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리더십 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더십 행동과 리더십 스타일이 있는데 리더십 행동은 이제 리더십 행동에 따라서 선수들이 인식하는 응집력이 달라져요. 그래서 지도를 잘 해주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많이 하는 지도자로부터 배우는 선수들은 응집력이 더 높죠. 뭐 의사소통을 잘 한다던가 아니면 팀 규칙이 일관적이고
이렇게 하면 이제 팀 응집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죠. 그리고 리더십 스타일. 요것도 역시 중요하죠. 이제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실천을 하면은 이제 응집력이 향상이 되고, 독재적인 의사결정을 하면 응집력이 낮아지죠. 그래서 규칙을 정할 때도 선수들을 포함시켜서 같이 상의해서 이제 규칙을 정하거나, 이렇게 하면 이제 응집력이 향상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팀 요인 같은 경우에는 팀 내 역할이 뭔지, 그리고 팀 규칙이랑 뭐 팀의 안정성, 팀원들 간의 의사소통을 얼마나 하는지, 그리고 팀의 목표가 뭔지, 그래서 팀 내에서 부여받은 역할,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응집력이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환계리 팀, 환경 요인, 개인 요인, 리더십 요인, 팀 요인, 이렇게 4가지로 인해서 응집력이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6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7번 인지평가 이론에서 내적 동기를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우리 인간은 유능성, 자율성, 관계성의 기본적인 욕구를 지녀요. 그래서 이 3가지 욕구가 충족이 되면은 이제 최적의 웰빙을 느끼고, 충족이 되지 않으면 번아웃 같은 이제 일빙을 체험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 문제는 사실 쉽게 풀 수가 있어요. 지금 인지평가 이론에 대해서 깊게 들어가서 나온 게 아니라 되게 쉽게 유능성, 자율성, 관계성에 대해서 나왔기 때문에, 관계성, 타인과의 관계성, 그리고 자신의 능력에 대한 유능성, 내가 뛰어나다, 이거와 행동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자율성, 내가 얼마나 그걸 통제할 수 있는지, 자결성이라고도 하죠. 요 3가지가 나왔기 때문에 이 3가지는 정답이 아니고요. 행동 결과에 대한 보상의 연관성을 강조한다. 이게 완전 생뚱맞은 내용이라서 7번의 정답은 4번이 될 거예요. 우리가 이 3가지 기본적인 욕구에 따라서 이제 웰빙을 느낄 수 있다, 이런 거에 관한 건데, 일단 타인과의 관계성, 이제 다른 학생과의 교류를 통해서 이제 운동 동기를 증진시키고 관계를 잘 지내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내적 동기가 올라간다, 뭐 이런 내용이 나중에 나올 거예요. 자결성은 이제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말을 하고, 자결성이 높으면 내적 동기가 높아진다. 그리고 유능성,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넌 되게 뛰어난 아이야, 너 유능하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정보를 주면은 내적 동기가 높아진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 인지평가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깊게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표를 하나 띄워드릴게요. 자, 어떤 사건이 있어요. 이 사건을 2가지 측면으로 볼 거예요. 통제적 측면과 정보적 측면으로 볼 거예요. 그래서 이 통제적 측면과 정보적 측면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욕구가 달라져서 그 욕구에 따라 내적 동기가 높아질 수도 낮아질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일단 통제적 측면에서 내가 내적으로 통제 가능하다라고 해석을 하면은 자결성이 높아져요. 내가 통제 가능하니까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그 욕구가 높아지죠. 근데 이 통제적 측면이 외적이다. 외부에서 강제로 시켜서 나 지금 아침에 자고 싶은데 아침 운동 훈련해라, 이렇게 강제로 코치님이 시키는 거야. 그러면은 자결성이 떨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통제적 측면을 내적으로 해석을 하면 자결성이 높아져서 내적 동기가 높아져요. 근데 그 통제적 측면을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외적인 측면으로 해석을 하면 자결성이 떨어져서 내적 동기도 감소해요. 자, 이게 통제적 측면이고, 정보적 측면으로 봤을 때 어떤 정보가 들어왔는데 긍정적인 정보가 들어와요. 그러면 내가 유능성이 높아져서 내적 동기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어떤 정보가 들어왔는데 부정적인 정보가 들어와요. 내가 테니스를 하는데 고려대를 가고 싶어서 고려대를 지원을 했는데 너는 아직 실력이 부족해서 떨어뜨릴 거야 라고 해서 학교에서 거절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 돌아온 정보가 내 테니스 실력이 부족하다라고 부정적인 정보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내가 유능성이 떨어진다라고 인지를 한 거예요. 그러면 내적 동기가 떨어져요. 그래서 정보적 측면도 내가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욕구가 유능성이 증가하는지, 유능성이 감소하는지, 요거에 따라서 이제 내적 동기가 증가하고 감소하고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죠. 그래서 표에 보시면 선생님들은 통제적 측면과 정보적 측면이 있다, 이 2가지 측면을 아셔야 되시고, 해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내적, 외적, 긍정, 부정 해석을 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욕구가 달라진다. 자결성이 높아지고 낮아지고, 유능성이 높아지고 감소하고, 이거에 따라서 이제 내적 동기가 달라진다. 이게 이제 인지평가 이론이죠. 이 인지평가 이론에서는 이제 교사가 학습자의 내적 동기가 증가할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겠죠.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제 학습자가 자결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내적인 통제적 측면을 제시해주고,
그리고 긍정적인 정보를 제시해줘서 유능성을 높여서 내적 동기를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7번의 정답은 관련이 없는, 연관성이라는 게 관련이 없죠. 유자간 해가지고 유자간, 자유간 이렇게 해도 되고, 그래서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이렇게 세 가지가 내적 동기와 연관이 되는 요소들이죠. 그래서 7번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8번 보기의 정보 처리 과정과 반응 시간의 관계에서 기억 디귿에 들어갈 단계가 바르게 연결된 것을 물었어요. 자, 보기 한번 볼게요. 자극 정보가 들어오면 반응 시간을 거쳐서 실제 반응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반응 시간 동안 생각하고 어떤 행동을 할 건지 동작을 선택한다는 그거죠. 그래서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실제로 반응이 나타나는 거. 그래서 S는 R 이렇게 해서 자극이 주어지면 반응이 나타나겠죠. 근데 반응 시간에서는 단계가 이제 3단계로 나눠져요. 첫 번째 단계는 감각 지각 단계, 두 번째는 이제 그 반응을 선택하는 단계, 선택한 반응을 실행하는 반응 실행 단계,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시간이 나눠집니다. 그래서 정답은 반응 선택, 반응 실행에서 8번에 3번이 될 거고요. 각 단계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자극이 들어왔을 때 이 자극을 지각하는 단계가 필요해요. 그거를 이제 감각 지각 단계라고 하는데, 이 환경으로부터 자극을 확인하고, 그러니까 그 환경 정보를 탐지를 하죠.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시각이나 청각, 촉각 등과 같은 이제 다양한 감각 기관을 활용해서 인지하는 단계가 감각 지각 단계예요. 이 단계에서는 이제 키워드 같은 게 나오면, 만약에 좀 문제가 어렵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키워드가 나올 건데, 뭐 병렬적으로 동시 처리한다, 그리고 칵테일 파티 현상, 뭐 스트롤 볶아, 이런 세 가지 단어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감각 지각 단계와 관련이 있는 내용들이에요. 병렬적 동시 처리는 말 그대로 들어온 정보를 병렬적으로 동시에 처리하는 거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시고, 수트룹 효과는 이제 자극감, 간섭 현상이 생기는 걸 말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레드라고 적혀 있는데, 레드라고 적혀 있을 때 이제 레드를 누르는 거, 블루라고 적혀 있을 때 블루 버튼을 누르는 거,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인식이 딱 돼 있는 색깔들이잖아요. 레드를 들어왔을 때 레드 누르고, 파란 색깔 들어왔을 때 파란 색깔 누르고, 왜 오락실감이 있잖아요. 빨간 색깔, 초록 색깔, 파란 색깔이 있어서 이제 불 들어오는 것마다 땅땅땅 누르는 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간섭이 생기는 거예요. 레드라고 돼 있는데 레드를 누르는 게 아니라, 레드라고 돼 있을 때 블루를 누르고, 뭐 초록이라고 돼 있는데 레드를 누르고, 이렇게 간섭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스트롭 효과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누를 때 조금 살짝 시간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이제 고민을 해야 되니까. 빨간색 레드는 생각 안 하고 팡팡 누를 수 있는데, 빨간색 초록색은 이제 둘이 색깔이 다르고 이제 요게 물체가 다르니까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응 속도가 늦어지는 현상, 그거를 스트랩 효과라고 하죠. 그리고 칵테일 파티 현상은 우리가 파티를 갔을 때 엄청 시끄럽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가 내 이름을 불러요. 제 이름 서은인데 서은아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은 그 시끄러운 거 사이에서도 내 이름 불렀을 때는 그게 딱 들려. 그게 칵테일 파티 현상이에요. 선택적으로 주의를 기울인다 해서 선택적 주의 현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감각 지각 단계, 여기 첫 번째 단계에서는 병렬적으로 동시 처리하는 게 가능하고, 수트레복과 그 자극감 간섭이 발생하는 그 현상이 나타나고, 그리고 칵테일 파티 현상, 이런 세 가지 단어가 있으면 감각 지각 단계와 관련이 있는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로 반응 선택 단계. 다 지각을 했어요. 어떤 정보가 들어왔는지 지각을 하고 이제 선택을 해야 돼. 반응 선택 단계는 이제 자극에 대한 반응 유형을 결정하는 의사결정 단계로, 이제 반응의 수와 선택해야 되는 대안수가 많을수록 자극과 반응 간의 적합성이 약할수록 처리 과정 속도가 지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반응 선택 단계의 처리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연습을 하죠. 보통 초보자 같은 경우에는 통제적 처리를 하고요. 숙련자 같은 경우에는 자동적인 처리를 하죠. 내가 그거에 이제 숙련이 되면은 막 주의를 그렇게 깊게 기울이지 않고서도 자동적으로 몸이 반응을 하잖아요. 그래서 숙련자는 자동적으로 처리하고 초보자는 통제적인 처리를 한다.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되시고, 개인차가 가장 큰 단계예요. 반응 선택 단계가. 그래서 의사결정함에 있어서 이제 통제적 처리를 하는 초보자 같은 경우에는 순서대로 계열적으로 처리를 하고요. 자동적으로 처리하는 숙련자 같은 경우에는 병렬적으로 동시에 처리를 하죠. 그래서 의사결정 단계가 이제 반응 선택 단계에서 개인차가 가장 크게 나타난다.
알고 가시면 되시고, 반응 실행 단계, 이제 자극 들어온 거를 지각해서 선택을 해서 이제 실행을 하는 거예요. 실제 반응이 나타나기 전에 반응 실행을 하는 단계에서는 실제 움직임의 생성을 위해서 이제 운동 체계를 조직을 하고, 수행에 필요한 근육의 적정한 힘과 타이밍을 결정을 하고, 근데 이 반응 실행함에 있어서 이제 처리 속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세 가지가 있는데, 움직임 요소의 수와 움직임 정확성 요구량, 그리고 동작 시간, 이 세 개에 따라서 이제 처리 속도에 영향을 줘요. 반응 실행 단계에서는 계열적인 처리를 하고요. 그리고 정보 처리 과정에 병목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병목 현상이 나오면 말 그대로 이렇게 병의 목처럼 생겨서, 우리 왜 병막에 있는데 여기 있잖아요. 여긴 좁아지니까 하나하나씩 순차적으로 우리가 동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의 자극에 대한 반응 실행이 완료되기 전까지 다음 자극에 대한 반응 실행이 불가능해요. 심리적 불응기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거는 반응 실행 단계로 보시면 되시죠. 심리적 불응기는 뭐냐면, 첫 번째 자극이 주어지고 이제 반응 실행이 완료되기 전까지 다음 실행을 하지 못한다 했잖아요. 첫 번째 자극이 주어지고 이제 완료가 안 됐는데 다음 자극이 또 들어온 거야. 그러면은 이제 반응 실행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요 자극에 대한 반응 실행이 불가능하다. 심리적인 불응기는 아까 왜 계열적으로 일이 처리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자극 간의 시간차가 너무 짧으면 첫 번째 자극에 대한 반응이 이제 진행 중에 있으므로 이 두 번째 자극에 대한 반응 실행이 지연이 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심리적 불응기는 첫 번째 자극을 하고 있는 동안 시간차를 짧게 둬서 다음 반응이 주어졌을 때 두 번째 자극에 대한 반응 실행이 지연된다. 이게 심리적 불응기와 관련이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키워드가 병렬적인 동시 처리, 스튜디오 폭가, 칵테일 파티 현상 이런 게 나오고요. 여기서는 이제 초보자와 숙련자 같은 그런 내용이 나오면 반응 선택 단계와 관련이 있고, 반응 실행 단계는 이제 병목 현상, 심리적 불응기와 같은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 이제 반응 실행 단계와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자극이 주어져서 이제 반응이 나타나기 전까지 중간에 반응 시간이라는 이 시간이 있는데, 감각 지각 단계, 반응 선택 단계, 선택한 거를 실행하는 단계, 반응 실행 단계,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8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9번, 운동 실천을 위한 행동 수정 중재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자, 일단 행동 수정 전략은 말 그대로 행동을 수정하기 위한 전략이죠. 그래서 어떤 환경 변화를 통해서 이제 행동이 수정되길 유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의사결정 단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는 뭐 자동차 트렁크에 운동복을 두고 다니기, 운동복이 있으니까 그 운동복을 가지고 이제 운동하러 가겠죠. 그리고 매일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운동하기, 이게 습관이 되면 또 계속 하게 되니까 이렇게 정해놓고, 그리고 사회적 지지 구하기, 야, 나 운동 가니까 나한테 많이 지지를 해주라, 이렇게. 그리고 운동용품을 눈에 띄는 곳에 두기. 자, 내가 눈에 잘 띄는 곳에 운동화를 놔둬놓던가 이렇게 해서 저 운동화를 보면 운동하러 가야겠어, 이렇게 생각이 들게끔 하는 거. 그리고 포스터나 슬로건 붙여두기, 이런 것들을 붙여놓음으로써 내가 더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환경 변화를 해놓은 거죠. 이제 의사결정 단서에 해당하는 예시들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출석 상황을 게시한다. 출석 상황을 게시해서 이제 내가 계속 이제 언제 참여했다, 참석했다 이런 거가 표시가 되도록 함으로써 이제 계속 운동에 나가게끔 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 보상 제공. 운동에 참여했을 때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운동을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게끔 하는 거. 네 번째로 피드백 제공, 이런 것과 같은 행동 수정 전략이 있고요. 인지 전략도 있어요. 인지 전략은 이제 학생이 스스로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목표 설정, 두 번째가 의사결정 균형표, 세 번째가 운동 일지, 네 번째가 운동 계약, 다섯 번째가 운동 강도 모니터링, 여섯 번째가 내적 집중과 외적 집중. 이런 단어가 나오면 인지 전략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행동 수정 중재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한번 볼게요. 자, 1번. 운동화를 눈에 띄는 곳에 둔다. 이거는 아까 의사결정 단서에 들어가는 거였죠. 그래서 운동용품을 눈에 띄는 곳에 두기에 해당하는 거여서 행동 수정 중재 전략이 맞고요.
두 번째,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설정한다. 이거는 목표 설정에 관련된 인지 전략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행동 수정 전략이 아니라 인지 전략이라서 9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지각이나 결석이 없는 회원에게 보상을 제공한다 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는 행동 수정 전략에서 보상 제공에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맞고요. 4번, 출석 상황과 운동 수행 정도를 공공장소에 게시한다. 이것도 출석 상황 게시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행동 수정 중재 전략이 맞죠. 9번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0번, 보기의 사례와 관련 있는 대시와 라이언의 자결성 이론의 구성 요인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물었어요. 자, 이거 아까 자결성 연속체에서 우리가 조금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자결성은 무동기에서 외적 동기, 외적 동기에서 내적 동기로 갈수록 높아진다라고 우리가 아까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보기 내용을 한번 볼게요. 보기. 기억, 현우는 뛰는 것을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지만 운동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내적 동기는 아니죠. 외적 동기에 들어가요. 왜냐면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동기는 아니에요. 체중 조절과 건강 증진을 위해서 매일 1시간씩 조깅을 한다. 우리가 앞에서 아까 배웠죠. 어떤 외적인 외모 개선이나 아니면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 거, 의사 선생님이 시켜서 하는 거, 그런 것들은 이제 확인 규제에 해당하는 외적 동기였죠. 그래서 기억은 확인 규제에 해당합니다. 니은, 승아는 필라테스를 그다지 좋아하진 않지만 또 좋아하지 않는데요. 그럼 내적 동기는 아니에요. 개인 강습비를 지원해준 부모님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학원에 다닌다라고 했어요. 아까 죄책감이랑 창피함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의무감 규제와 관련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의무감 규제인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7번에서 한 거의 연장선상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동기, 외적 동기, 내적 동기 이렇게 동기 수준이 다 다르다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외적 동기도 두 가지로 나눠요. 통제적인 외적 동기가 있고 자율적인 외적 동기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통제적인 외적 동기보다는 자결성이 높은 자율적 외적 동기라는 게 있죠. 그래서 외적 규제, 내사 규제, 의무감 규제 이거는 이제 통제적인 외적 동기에 해당하고 자율적인 외적 동기는 확인 규제와 통합 규제가 있죠. 그래서 외적 규제는 말 그대로 자결성 수준이 가장 낮은 규제예요. 외적 규제, 외적 동기 중에 자결성 수준이 가장 낮은 규제가 외적 규제고 보상을 얻거나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하는 과제라고 했어요. 그리고 내사 규제, 이제 의무감 규제 같은 말이죠. 이거는 이제 죄책감이나 창피함 때문에 운동을 하는 거고 자율적 외적 동기에 들어가는 확인 규제는 이제 운동을 막 즐기진 않지만 건강 증진이나 체중 조절을 위해서 하는 거. 그런 게 이제 확인 규제. 통합 규제는 운동 선수가 나온다 했죠. 그래서 운동 선수와 같이 스포츠나 운동을 당연히 해야 할 걸로 생각한다라는 내용이 나오면 통합 규제. 그리고 내적 동기에는 이제 지식 습득, 과제 성취, 감각 자극 이런 세 가지가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1번 보기는 성취 목표 성향 이론에서 자기 목표 성향과 과제 목표 성향에 관한 예시이다. 이에 대한 해석이 옳은 것을 물었어요. 자, 보기를 보기 전에 일단 자기 목표 성향과 과제 목표 성향을 한번 공부를 하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성취 목표 성향 이론은 그 학습자 성취 동기 성향을 구분해서 얘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이걸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청킹을 과자라고 땄어요. 과자. 자, 이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헷갈릴 수가 있는데 자기 목표 성향이라는 말이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자기 목표, 자기한테 목표가 있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데 자, 일단 청킹을 과자로 딴 이유는 과가 앞에 있잖아요. 먼저 나온 게 더 좋은 거야. 그래서 과제 목표 성향은 비교 준거가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능력은 내가 타고난 능력은 노력으로 향상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죠, 이 친구는. 그리고 실패를 해도 학습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단계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긍정적인 친구죠. 그래서 과제 완수를 통해서 내 능력이 향상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 성향은 조금 애가 못됐어. 그래서 비교 준거가 타인이에요. 그래서 내가 배움을 하는 것보다는 내 능력이 남들보다 우수하다. 이거를 증명하는 거에 더 치중을 둬서 하는 애예요. 그래서 능력은 타고난다. 그래서 노력을 통해서 향상시키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내 스스로와 경쟁하는 거는 과제 목표 성향이고 남들보다 내가 잘났어. 이렇게 하는 친구는 자기 목표 성향이에요. 그래서 과제 목표 성향을 가진 친구는 보통 어려운 과제에 도전을 해요. 그래서 노력을 하면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적절한 과제를 선호를 하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죠.
그리고 자기 성향을 가진 친구는 어려운 과제를 회피를 해요. 그래서 능력은 타고나니까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는 회피를 하죠. 그래서 뭐 실수나 실패 이런 것들은 내 능력이 열등하다는 증거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이제 핑계거리를 미리 만들어내요. 그래서 성공이 보장될 수 있는 쉬운 과제나 아니면 아예 불가능한 과제를 선택해서 이거 봐봐 이거 너무 어렵기 때문에 누구도 다 실패할 거야 라고 이렇게 핑계를 만들어놔요. 그래서 과제 목표 성향과 자기 목표 성향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걸 알고 가시면 되시고, 그래서 이걸 한번 볼게요. 보기. 인호와 영찬이는 수업에서 테니스를 배운다. 이 둘은 실력이 비슷하다. 하지만 수업에서 인호는 테니스 기술을 배우는 것보다 다른 친구와 테니스 게임을 해서 이기는 것을 좋아한다 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봤을 때 인호는 이제 이 기술 배움보다는 이제 능력이 남들보다 뛰어나다 이걸 더 선호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자기 목표 성향을 가졌네요. 인호는. 반면에 영찬이는 테니스 기술에 중점을 두며 테니스 기술을 연마할 때마다 뿌듯해한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배우는 것 자체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죠. 누구랑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영찬이는 과제 목표 성향이에요. 그래서 보기를 한번 볼게요. 자, 영찬이는 아까 과제 목표 성향이었어요. 실현 불가능한 과제를 자주 선택할 것이다. 아니죠. 이건 인호가 할 수 있겠죠. 자기 목표 성향이니까. 인호는 자신의 기술 향상을 위해서 개인 노력을 중시한다. 아니죠. 이거는 개인 노력을 중시하는 거는 과제 목표 성향이니까 영찬이겠죠. 인호는 영찬이를 이겼을 때 자신이 잘해서 승리했다고 생각한다 라고 했어요. 인호는 아까 자기 목표 성향이었고 영찬이를 이겼으면 자신이 잘해서 능력이 뛰어나서 이겼다 라고 생각하니까 11번의 해석이 맞은 거는 3번이죠. 4번. 인호는 학습의 증진과 연관된 자기 참고적인 목표를 가진 학생이다 라고 했는데 자기 참고적인 목표를 가진 학생은 영찬이죠. 그래서 인호는 그냥 남들보다 뛰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정답은 11번은 3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보기에 운동기능 연습법 내용과 관련이 있는 것을 물었어요. 자, 일단 운동기능 연습법에 대해서 공부를 먼저 하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일단 연습의 구성에 따라서 구획 연습과 무선 연습이 있어요. 구획 연습은 말 그대로 구획을 나눠서 각각 연습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술학습에 관련된 각 변인들을 나눠서 할당된 시간 동안 이제 각각 연습을 하는 게 구획 연습이고, 무선 연습은 막 섞는 거예요. 무선으로. 그래서 운동기술에 포함된 하위 요소의 무작위 연습을 무선 연습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되게 무선으로 하니까 다양한 요소 간 간섭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맥락 간섭 효과와 관련이 있는 게 무선 연습이고, 그렇게 막 생각할 게 많은 반면에 오랫동안 기억에 남겠죠. 그래서 파지나 전이에 굉장히 효과적이다 하는 거는 무선 연습. 구획 연습은 딱딱 그 동작만 연습하니까 당장의 학습 결과는 좋게 나타나도 시간이 지나면 까먹어요. 그래서 구획 연습보다는 무선 연습이 더 오랫동안 파지되고 전이 된다라는 걸 알고 가시고, 그리고 무선 연습은 한 번에 여러 가지 동작을 다 연습을 하는 거. 구획 연습은 나눠서 구획별로 연습한다라고 알고 가시면 되세요. 이거는 연습의 구성에 따라서 나눠진 연습법이에요. 그리고 시간. 연습과 휴식의 상대적 시간에 따른 분류로 하면은 집중 연습과 분산 연습이 있어요. 연습 시간이 더 길면 집중 연습, 휴식 시간이 더 길면 분산 연습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휴식 시간보다 연습 시간 상대적으로 길다 이렇게 보면 집중 연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휴식 시간이 연습 시간보다 더 길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쉬면서 연습을 한다 이러면 분산 연습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아까 나눠서 연습하는 건 구획 연습, 무작위로 연습하는 거는 무선 연습이라 했죠. 근데 연습 시간이 휴식 시간보다 길다 이렇게 하면 연습을 더 많이 하는 거니까 집중적으로 연습하자 이렇게 해서 집중 연습. 휴식 시간이 연습 시간보다 길다 이러면 좀 쉬면서 하자 이렇게 하니까 분산해서 천천히 연습하자, 분산 연습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과제를 제시하는 방법에 따른 분류, 그리고 운동기술의 특성을 고려해서 하는 게 전수법과 분수법이 있어요. 전수법은 말 그대로 과제를 한 번에 전체적으로 학습하는 게 전수법이고, 분수법은 운동기술 요소를 하위 단위로 나눠서 학습하는 게 분수법이에요. 그래서 운동기술 특성을 고려한다라는 거는 그게 이제 운동기술 특성이 조직화와 복잡성 이렇게 두 개로 크게 나눠지는데, 조직화는 뗄 수가 없어. 다 촘촘하게 조직이 돼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운동기술 하위 요소 간의 상호 의존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눠서 배우기가 힘들어. 의존하는 게 높기 때문에.
그래서 조직화는 운동기술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 간의 관련성이 높은 기술을 조직화라고 해요. 복잡성은 말 그대로 복잡한 거야. 그 과제에 대해서 정보 처리 요구 정도가 높아서 주의 집중이 많이 요구되는 기술이에요. 그러면은 이거 한 번에 배우면 너무 힘들겠죠. 그죠? 그래서 해당 기술에 필요한 하위 요소의 수가 많은 복잡한 기술을 복잡성을 띈다라고 해요. 그러면 조직화는 상호 의존성이 높으니까 웬만하면 한 번에 배우는 전수법이 유리하겠죠. 그리고 복잡성이 높으면 한 번에 집중해야 되는 게 많기 때문에 이건 나눠서 배우는 게 더 효과적이겠죠. 그래서 조직화가 높고 복잡성이 낮을수록 전수법을 사용해요. 조직화가 높으면 떼기가 힘드니까. 그리고 복잡성이 높고 조직성 정도가 낮으면 다 나눠가지고 공부하기 쉬우니까 분수법을 사용해요. 그래서 선생님들 기억할 게 이제 전수법, 분수법을 운동 기술의 특성을 고려해서 이제 나누면 과제를 한 번에 전체적으로 학습할 수 있으면은 이제 조직성이 높겠죠. 그래서 복잡성이 낮고 조직성 정도가 높은 과제 연습할 때 전수법을 쓴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분수법 같은 경우에는 운동 기술 요소를 하위 단위로 나눠서 이제 분습해서 배우는 거죠. 복잡성이 높고 조직성 정도가 낮을 때 그런 과제를 연습할 때 분수법을 사용해서 쓴다 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근데 그 분수법을 또 크게 세 가지로 나눠요. 크게 세 가지로 분절화, 단순화, 부분화 이렇게 세 개로 나눠요. 분절화는 말 그대로 분습해서 이제 배우는 건데, 기술을 나눠서 배우는 건데 그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순수 분수법, 반복적 분수법, 점진적 분수법 이렇게가 있어요. 자, 순수 분수법 같은 경우에는 각 부분을 연습하고 난 다음에 전체 기술을 종합적으로 연습하는 거. 그거를 순수 분수법이라고 해요. 여기 보기에도 나와 있잖아요. 순수 분수법. 자, 분수법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순수 분수법. 이거는 우리가 축구를 배울 때 드리블을 먼저 배웠어요. 그 다음에 패스를 배워요. 패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슛을 배워요. 슛. 드리블, 패스, 슛 이까지 연습을 하고 이제 순수 하나씩 다 나눴죠. 하나씩 다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드리블, 패스, 슛을 한 번에 연습하는 거예요. 이게 순수 분수법. 알겠죠? 드리블 배우고 패스 배우고 슛 배우고 드리블, 패스, 슛을 한 번에. 이게 순수 분수법이에요. 그 다음에 반복적 분수법은 계속 했던 걸 반복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드리블 배웠어요. 드리블 배우고 그 다음에 얘를 안 하고 두 번째 걸 배우는 게 아니라 드리블과 패스를 같이 배워요. 드리블 배우고 드리블 패스 같이 배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드리블 패스 슛까지 이 세 가지를 다 같이 배워요. 드리블 배우고 드리블 패스 드리블 배우고 패스 배우고 슛 배우고 이거 세 번째 같이 한 번에 연습하는 거. 처음 거를 계속 한다는 거죠. 드리블을 이제 빼놓지 않고 순수 분수법처럼 빼놓지 않고 한 번 했던 거를 두 번째 기술 연습하면서 더해서 배우고 세 번째 기술 연습하면서 더해서 배우고 이게 반복적 분수법이에요. 반복한다는 거죠. 첫 부분 연습한 거를 이제 첫 부분과 다음에 배우는 부분을 연결해서 연습을 하는 게 반복적 분수법이에요. 처음 거를 계속하는 거죠. 이거는 마지막에 처음에 배웠던 걸 한 번에 하는 건데 순수 분수법과 반복적 분수법이 이렇게 다른 점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나오는 점진적 분수법. 점진적 분수법은 점진적으로 배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봐봐요. 드리블 했어요. 그 다음 패스 했어요. 여기까지는 순수 분수법이죠. 드리블하고 패스하고 드리블 패스를 한번 같이 연습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슛을 연습해요. 슛을 연습하고 드리블, 패스, 슛까지 이렇게 같이 점점 엮어가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드리블 연습하고 패스 연습하고 드리블, 패스 연습 같이 했어요. 그 다음에 더해서 슛을 배웠어요. 그 다음에 드리블, 패스, 슛 같이 배우는 거. 중간에 묶는 거죠. 자, 드리블하고 패스하고 드리블, 패스 묶고 그 다음에 슛 배우고 난 다음에 드리블, 패스 배우고 슛 배운 거를 묶고 이렇게. 그래서 운동기술 중 첫 번째 요소와 두 번째 요소를 각각 연습하고 두 요소를 결합해서 연습하고 전체 기술을 습득한다. 이렇게 하는 게 점진적 분수법이에요. 그래서 이 분수법은 기술을 나눠서 배운다 해서 분절화라고 하죠. 분절화. 그래서 분절화 안에 순수 분수법, 반복적 분수법, 점진적 분수법이 있어요.
아까 분수법을 세 가지로 나눈다 했잖아요. 아까 전수법과 분수법을 나눠요. 전수법은 전체 다 한 번에 배우는 거, 분수법은 나눠서 배우는 거. 그 분수법 안에 분절화, 단순화, 부분화가 있다고 했어요. 그 분절화 안에는 순수 분수법, 반복적 분수법, 점진적 분수법이 있어요. 그리고 분절화는 우리가 공부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 부분화를 보면은 운동 과제에 포함되는 하위 요소를 하나 또는 둘 이상으로 분리해서 각각 연습한다. 이런 단어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단순화는 쉽게 과제를 난이도와 복잡성을 낮춰서 배우는 게 단순화라고 한다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나와 있는 보기 지문을 보고 그걸 유추할 수 있겠죠. 전체적으로 구획 연습과 무선 연습이 있다. 집중 연습과 분산 연습이 있다. 그리고 전수법과 분수법이 있다. 이렇게 크게 보시고 분수법 안에 분절화, 단순화, 부분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분절화 안에서도 순수 분수법, 반복적 분수법, 점진적 분수법이 있다. 단순화는 난이도와 복잡성을 낮춰서 쉽게 배운다라는 키워드가 나올 거고 부분화는 운동 과제에 포함되는 하위 요소를 하나 또는 둘 이상으로 분리해서 각각 연습한다. 이렇게 부분화로 나올 거예요. 그리고 분수법이 나오면 뭐부터 먼저 배우고 어떻게 한다 이렇게 순서대로 나오겠죠. 그래서 지문을 보고 선생님들이 맞추시면 되시고 보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를 보시면 각 부분을 따로 연습한 후 전체 기술을 종합적으로 연습하는 순수 분수법과 전체 운동 기술 중에 첫 번째와 두 번째 요소를 각각 연습한 후 그 두 요소를 결합하고 이후 다음 요소를 다시 연습하는 과정을 거쳐 전체 기술을 습득해가는 점진적 분수법으로 구분된다라고 했어요. 이거 아까 분수법 세 가지 있었죠. 순수 분수법, 반복적 분수법, 점진적 분수법. 그렇게 나눠놓은 게 분절화에 해당하는 거였죠. 분절화. 그래서 12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부분화는 이제 하위 요소를 하나 또는 둘 이상으로 분리해서 연습하는 게 부분화고, 분산 연습은 휴식 시간이 더 긴 거, 집중 연습은 연습 시간이 더 긴 거, 이렇게 시간적인 요소가 이제 보기에 나오겠죠? 그래서 12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특성 불안을 측정하는 검사지는 물었어요. 자, 우리가 불안하면은 특성 불안과 상태 불안이 있어요. 특성 불안은 말 그대로 이제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특성, 개인의 특성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객관적으로 비위협적인 상황을 위협적으로 지각해서 이제 객관적 위협의 강도와 관계없이 상태 불안 반응을 나타내는 개인의 동기나 후천적으로 습득된 행동 경향을 특성 불안이라고 해요. 이거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위험하지 않은 상황인데 객관적으로 내가 타고난 특성으로 인해서 무서운 거야, 그게. 그러면 이제 특성 불안에 해당하는 거고, 상태 불안은 말 그대로 그 상태, 현재 처해져 있는 상태, 특정 상황에서 개인이 경험하는 기분에 따라서 이제 시간이나 장소에 따라서 이제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정서 상태를 상태 불안이라고 해요. 그걸 알고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거는 선생님들 외우면 좋겠지만 전 틀렸어요. 몰라서.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좀 자주 익숙하게 응집력 부분에서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1번은 스포츠 응집력 검사지예요. 그래서 SCQ라는 게 있고요. 2번은 경쟁 상황에서 불안을 측정하는 단일 차원의 검사지라고 해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특성 불안을 측정하는 검사지로 나와 있던데 사실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3번은 스포츠 경쟁 불안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리커트 척도로 이제 측정이 되고, 인지적 불안과 신체적 불안, 그리고 자신감, 이렇게 세 가지 하위 영역으로 측정하는 게 이제 3번이고요. 4번 16PF는 이제 카텔이라는 학자가 16 성격 요인 검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다요인 인성 검사라고 하죠. 그래서 이건 인성과 관련된 거여서 아니고, 정답은 13번에 2번입니다. 이거는 선생님들 틀려도 상관없어요. 다른 문제 맞추면 되죠. 그죠? 14번 보기에 기획디귿에 들어갈 운동 발달 단계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물었어요. 자, 이거는 이제 발달 단계를 잘 몰라도 눈치가 빠르면 대충 이렇게 보고 맞출 수가 있는 문제죠. 자, 보기를 한번 볼게요. 반사 운동 단계가 있고, 기획 니은이 있고, 스포츠 기술 단계가 있고, 디귿. 그 다음에 최고 수행을 했어요. 그 다음에 퇴보를 했대요. 자, 일단 반사 운동 단계 다음에 여기 봤을 때 초기 움직임이 있고 기본 움직임이 있어요. 왠지 기본 움직임보다는 초기 움직임이 더 앞에 있을 것 같죠? 그래서 반사 운동 하고 난 다음에 초기 움직임, 그 다음에 기본 움직임,
그 다음에 스포츠 기술 단계가 됐고, 스포츠 기술을 배웠으니까 이제 이걸 좀 성장하고 세련을 시켜야 되겠죠? 성장 세련 단계 다음에 최고 수행 단계, 퇴보 단계 이렇게 순서로 돼서 14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단계별로 몇 살 때 일어나는지 그리고 특징을 살짝 정리를 해서 표로 띄워드릴게요. 운동 발달 같은 경우에는 14번이랑 17번 문제 이렇게 두 문제가 나와서 좀 공부를 하고 가면 그래도 좀 마음 편하시겠죠? 그래서 14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5번 와인버그와 굴드의 바람직한 처벌 행동 지침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었어요. 자, 보기를 한번 볼게요. 1번 사람이 아니라 행동을 처벌한다. 그렇죠. 행동을 처벌해야지 사람을 혼내면 안 되죠. 그죠? 2번 동일한 규칙 위반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처벌한다. 그렇죠. 일관성을 둬야 돼요. 그래서 규칙을 어겼을 때 똑같이 처벌을 하고 그런 일관성을 가져야겠죠. 3번 연습 중에 실수한 것에 대해서는 가볍게 처벌한다 라고 했는데 말 그대로 연습 중이에요. 연습 중에는 실수한 것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는 게 원칙이고요. 신체 활동을 처벌로 사용하면 안 돼요. 그리고 4번 규칙 위반에 관한 처벌 규정을 만들 때 선수의 의견을 반영한다. 그죠? 규칙을 만들 때는 이제 각 구성원의 의견을 서로 조합해서 이제 만드는 게 좋죠. 그래서 4번도 맞는 말이고 이런 거 바람직한 처벌 행동 지침은 선생님들이 외우시면 좋겠죠. 그리고 개인적인 감정을 섞지 않고 집단 앞에서 개인 처벌을 하지 않고 그리고 처벌을 할 시에는 단호하게 개인 신체 상태를 고려해서 이유를 명확히 밝히고 처벌을 하는 거 이런 것도 추가로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5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6번 스포츠 심리 상담에서 상담자가 활용할 수 있는 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었어요. 자, 1번 적극적 경청. 내담자의 말에 적절하게 행동으로 반응한다. 그쵸. 상담 받을 때 이제 상담해주는 상담자가 열심히 안 들으면 내담자가 열심히 말을 안 하겠죠. 그죠? 2번 관심 집중. 내담자의 말이 끝날 때까지 내담자를 계속 관찰한다 라고 했는데 두서가 없는 말을 하거나 그러니까 지나치게 이제 상담이 길어질 때 그럴 때 이제 조절을 하는 것도 필요하죠. 그래서 끝날 때까지 계속 관찰한다 이거는 틀렸습니다. 계속 관찰한다가 아니어서 틀렸고 말이 끝날 때까지. 그리고 3번 신뢰 형성. 그죠? 내포 쌓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내담자 개인의 정신적 고민이나 감정적 호소에 귀 기울인다. 그죠? 잘 들어줘야 되죠. 4번 공감적 이해. 내담자에게는 생각할 시간을 충분히 주고 상담자는 반응을 짧게 한다. 그쵸? 시간을 재촉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내담자에게는 생각할 시간을 충분히 주는 게 맞는 거고 이제 반응을 보여야겠죠. 근데 반응을 너무 길게 하면 이제 내담자가 말할 시간이 줄어들고 그리고 상담 시간에 있어서 제한이 있으니까 상담자는 반응을 적절하게 짧게 하고 넘어가는 게 맞겠죠. 그래서 16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내담자 말을 잘 들어주되 너무 두서가 없는 다른 방향으로 나가거나 아니면 길어졌을 때 이제 커트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필요하죠. 그래서 16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7번 운동 발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자, 일단 이걸 보기 전에 운동 발달에는 이제 몇 가지 특성이 있는데요. 순서성, 방향성, 연속성, 민감기, 개인차 존재. 이렇게 이제 몇 가지만 보고 갈게요. 일단 순서성은 이제 운동 속도가 이제 개인차가 있지만 그 순서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거. 운동 과정에는 순서가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방향성은 이제 운동 발달은 규칙적인 방향이 있다. 그래서 단순한 거에서 복잡한 것으로, 쉬운 거에서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규칙적인 방향이 있다는 거. 연속성은 운동 발달 단계별 속도에 따라서 이제 연속적으로 발달한다라는 거예요. 민감기는 이제 발달 과정이나 뭐 행동에 있어서 특정한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시기를 민감기라고 해요. 그리고 개인차 존재는 운동 발달에는 개인차가 있고요. 뭐 유전적 잠재력이나 본질 그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개인차로 나타나겠죠. 그래서 개인차를 고려해서 이제 운동 발달이 된다. 이런 걸 알고 가시고 이제 문제를 한번 볼게요. 1번 운동 발달에는 개인차가 존재한다. 그죠? 개인차 존재한다 했죠. 2번 운동 발달 과정에는 민감기가 있다. 그죠? 그 어떤 특정한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시기 민감기라고 하죠. 2번 맞고요. 3번 운동 발달은 운동 행동이 연속적으로 변하는 과정이다. 맞아요. 연속적으로 이제 변화가 되죠. 4번 운동 발달 상황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은 개체 발생적 운동 행동이라고 한다라고 했는데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은 계통 발생적 운동 행동이라고 해요. 개체 발생적 행동은 학습에 의한 운동 행동이나 아니면 연습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스포츠, 기술 그런 것들을 이제 개체 발생적 행동이라고 하고
계통 발생적 행동은 이제 모든 인간한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운동 행동, 그런 것들을 이제 계통 발생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고 했으니까 개체가 아니라 계통 발생적이라고 고쳐야겠죠. 그래서 17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8번 신체 활동을 일련의 단계를 거쳐 변화한다는 것을 기본적인 전제로 하는 운동 행동 이론은 물었어요. 자, 우리 앞쪽에서 아까 운동 행동 이론 배웠죠. 근데 이거는 이제 공부를 안 해도 이거 찍을 수 있어요. 이거는 봐봐요. 단계를 거쳐 변화한다 했잖아요. 여기 변화 단계 이론이라고 해서 정답은 18번에 3번이 됩니다. 나머지 거 아까 앞에서 한 것도 있고 안 한 것도 있어서 같이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번 계획행동 이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합리적 행동 이론의 이제 후속 주자로 나온 거죠. 여기에 단점을 보완해서 이제 나온 건데, 아까 합리적 행동 이론에서 내가 의도를 가지면 어떤 행동이 나타난다라고 했는데, 아까 여기서 한계점이 금연과 다이어트 의지를 가져도, 그러니까 의도를 가져도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단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의도를 통제할 수 있는 행동 통제 인식 개념이 추가된 게 계획 행동 이론이잖아요. 그러니까 행동에 대한 태도, 그리고 주관적 규범, 거기다가 플러스 행동 통제 인식을 가진 게 이제 계획 행동 이론이죠. 그 행동 통제 인식이 의도와 행동에 모두 영향을 주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 자신감, 이런 거에 관한 거죠. 그래서 내가 행동을 계획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나오면 계획 행동 이론이고, 두 번째 건강신념 모형은 말 그대로 신념, 생각하는 그거예요. 그래서 질병의 위험성을 인식하는 게 건강행동의 실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질병이 위험하다라고 인식을 하게 되면은 운동이라는 건강행동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런 내용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질병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 그러니까 질병은 누구한테나 발생할 수 있고 질병이 발생하면 심각한 문제다라고 하는 걸로 인해서 이제 건강행동 실천이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보면은 건강신념 모형과 관련이 있는 거죠. 변화 단계 이론은 말 그대로 신체 활동이 일련의 단계를 거쳐서 변화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 행동 변화가 이제 5단계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그거 살펴보면은 이제 무관준실률에서 무관심 단계, 이것도 표로 제가 띄워드릴게요. 무관심 단계는 이제 현재는 운동을 하고 있지 않지만 6개월 내에도 운동을 시작할 의도가 없다. 그러니까 운동에 아예 관심이 없는 게 무관심 단계예요. 그리고 관심 단계는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운동을 하고 있지 않지만 6개월 이내에 운동을 시작할 의도가 있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관심 단계고, 준비는 현재 운동을 하고 있지만 무관심과 관심은 6개월이라는 그런 키워드가 나올 거예요. 근데 의도가 있으면 관심이고 의도가 없으면 무관심이야. 근데 준비는 운동을 하고 있어요. 이때부터 준비, 실천, 유지 단계는 다 운동을 하고 있어요. 준비 단계는 현재 운동을 하고 있지만 가이드라인, 그러니까 대개 주 3회 1회 20분 이상 이거를 채우지 못하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30일 이내에 가이드라인을 충족하는 수준으로 운동을 시작할 생각이 있다, 이런 거. 그러니까 뭐 운동화를 산다든지 헬스를 등록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나오면 준비 단계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하고 있지만 가이드라인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곧 충족을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준비 단계. 실천 단계는 이제 가이드라인 충족하는 수준의 운동을 해왔지만 아직 6개월 미만이야. 실천 단계가 가장 불안정한 단계죠. 아직 6개월 미만이기 때문에 아직 습관적으로 형성이 되지 않고 언제든지 하위 단계로, 밑에 무관심 단계, 관심 준비 단계로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단계가 실천 단계. 그리고 유지 단계는 가이드라인을 충족하는 수준의 운동을 6개월 이상 해왔다. 그래서 안정 상태로 운동이 접어들었고 하위 단계로 내려갈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는 단계가 유지 단계예요. 그래서 무관준실유해서 무관심 단계, 관심 단계는 6개월이 들어가지만 시작하지도 않았다, 그런 내용이고, 준비 단계는 시작했지만 가이드라인 못 채웠다. 실천 단계는 가이드라인 충족하지만 6개월이 안 지났다. 유지 단계는 가이드라인 충족했고 6개월 이상 해왔다. 이렇게 이제 키워드가 나오겠죠. 변화 단계 이론에서는 행동의 단계 변화를 일으키는 3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효능감, 의사결정 균형, 변화 과정,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자기 효능감은 말 그대로 이제 자기가 잘 할 수 있다는 그 자신감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의사결정 균형은 운동을 했을 때 혜택과 손실에 대해서 의사결정 균형을 해보고 혜택이 더 크면 운동을 하고 손실이 더 크다고 생각하면 운동을 하지 않는 것. 그래서 무관심 단계와 관심 단계는 운동을 하고 있지 않았잖아요. 이거는 혜택보다 손실이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운동을 하지 않고, 준비, 실천, 유지 단계는 그래도 손실보다는 혜택이 더 크다라고 의사결정을 했을 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운동을 진행을 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 변화 과정은 인지 과정으로 변화가 될 때가 있고 행동 과정으로 변화가 될 때가 있어요.
자, 인지 과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의식을 높이기, 뭐 운동에 대해서 이제 혜택이나 새로운 정보 이런 것들을 알아가면서 운동을 하면 굉장히 좋구나 이렇게 의식적으로 인지 과정이 변하는 거고, 행동 과정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내가 운동 행동을 함에 있어서 행동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 목표를 달성했을 때 보상을 준다던가 강화 같은 거, 그리고 운동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때 이제 주변으로부터 도움을 받는다던가 도움 관계, 운동을 방해하는 자극을 제거하고 운동을 하게 만드는 단서를 주로 활용하는 자극 조절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이제 행동 과정에 포함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18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보기의 내용과 관련 있는 불안이론을 물었어요. 일단 불안이론에 대해서 공부를 먼저 하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불안이론은 첫 번째 보통 추동이론이 제일 처음에 나오죠. 이렇게 우리가 각성 수준이 높고 낮음에 따라서 X축이 각성 수준, Y축이 운동 수행. 각성 수준이 낮음에 따라서 운동 수행이 낮고 각성 수준이 높아질수록 운동 수행이 높아진다. 이렇게 표시되는 게 이제 추동이론이죠. 운동 수행은 각성 수준이 높을수록 향상된다라고 하는 게 추동이론이에요. 그래서 각성 수준이랑 운동 수행은 비례한다라고 보는 게 이제 추동이론이고요. 근데 추동이론은 그 단순한 과제에만 설명이 가능하고, 그리고 숙련자한테만 적합하다는 것 때문에 다른 이론이 다시 등장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초보자 같은 경우에는 많이 긴장이 되면 당연히 운동 수행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 이론에 맞지 않기 때문에 다른 이론이 등장을 해요. 두 번째로 역류자 가설이라는 게 있어요. 역류자 가설은 운동 수행이 각성 수준에 따라서 역류자를 그린다. 그러니까 유자가 반대로 된 거라고 해서 역류자라고 하죠. 그래서 역류자 가설은 적정 수준 이론이라고도 해요. 어떤 적정 수준에 이뤘을 때, 그 지점에 도달했을 때 최고의 운동 수행이 나타난다라고 해서 각성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서 운동 수행 관계가 점차 상승하다가 수행도 점차적으로 상승을 하다가 이제 적정 수준을 넘어서면 수행이 다시 감소하게 된다. 점차적으로 하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론은 이제 적정 수준의 각성이 최고의 수행을 가져온다고 해서 역류자 가설을 너무 긴장하면은 수행력이 떨어지고, 긴장이 너무 낮아도 수행력이 경계성이 떨어져서 노력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적정 수준의 긴장이 최선의 수행을 가져온다라고 말을 하죠. 다음으로 최적 수행 지역 이론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사람마다 적정 수준의 각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개인차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적 수행에 이르는 일정한 각성 수준은 없다고 주장하면서 등장을 해요. 그래서 선수들이 최고 수행을 했을 때 각성 수준을 측정해서 그 평균을 산출해가지고 이제 추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역류자 가설에서는 이렇게 그 최적 수행을 보이는 지점이 이렇게 점으로 표시가 됐잖아요. 근데 최적 수행 지역 이론에서는 여기처럼 이렇게 어떤 구역으로, 이렇게 범위로 이제 최고 수행을 하는 그 범위나 구분이 이제 나타난다는 거죠. 그 한 가지 점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어떤 구역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어떤 범위에, 거기 범위 내에서 최고 수행이 일어난다라고 하는데, 이제 선수별로, 사람별로,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그 수행이, 최고 수행이 일어나는 지점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선수랑 종목에 따라서 최고 수행을 보이는 지역이 있다라고 하는 게 최적 수행 지역 이론이에요. 자, 다음으로 다차원적 불안 이론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인지 불안과 신체 불안으로 불안을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요. 이제 불안을 두 차원으로 나누는 것은 두 차원을 일으키는 요인이 서로 다르고 수행에 각기 다른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렇게 나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거죠. 이 두 가지 요인, 인지 요인과 인지 불안과 신체 불안이 상호작용을 하는 게 아니라 독립적으로 영향을 주는데, 다차원적 불안에 의하면 신체적인 불안은 수행과 역류자 관계가 있어요. 인지불안에서 이제 운동수행을 살펴보면은 인지불안이 낮을 때 운동수행이 높게 나타나고, 인지불안이 높을 때 운동수행이 낮게 나타나는 이제 추동이론과 반대적인 그래프를 나타내죠. 그리고 이거를 이제 신체불안 측면에서 봤을 때는 신체불안이 적정 수준에 이르렀을 때 운동수행이 좋은 수행으로 나타난다라고 해서 역류자 가설과 같은 그래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인지불안과 신체불안의 그래프가 달라요. 그래서 인지불안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인지불안이 이제 높을 때는 주의를 분산시키고 부적절한 단서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는 특성이 있어가지고 운동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라고 해서 이제 추동이론과 반대적인 그래프가 나오는 게 인지불안 그래프. 신체불안 그래프는 이제 적정 수준으로 각성이 됐을 때 이제 운동 수행이 가장 최적의 수행이 나온다라고 봤기 때문에 이때 이제 역류자 가설과 같은 그래프가 나오죠. 그래서 다차원 불안이론은 불안을 인지불안과 신체불안 이렇게 여러 차원으로 봤다라는 거. 하지만 이 두 가지는 독립적인 거예요. 이제 운동 수행에 있어서. 그래서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다라고 봐요. 그리고 또 다른 이론이 있는데요. 이제 이거는 이제 카타스트로피 이론이라고, 격변 이론이라고도 해요. 이거는 아까 다차원 이론에서는 우리가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다 했잖아요. 근데
그 카타스트로피 이론에서는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지불안과 신체적 각성을 동시에 고려해가지고 불안과 수행 관계를 예측하는 3차원의 비선형적 관계 모형을 이제 카타스트로피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기본적인 틀은 역류자 이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지불안이 낮을 때, 인지불안이 높을 때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인지불안이 낮을 때는 역류자 가설과 똑같은 그래프를 나타내요. 그래서 불안이 낮을 때는 신체적 각성이 증가함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수행이 향상됐다가 어떤 특정 지점에 도달했을 때 이제 그 수행이 낮아지는 역류자 관계를 나타낸다고 하는 게 인지불안이 낮을 때. 다음으로 인지불안이 높을 때는 신체적 각성이 향상되면은 수행도 점차 증가하다가 어느 지점을 넘게 되면은 급격하게 수행이 떨어지는 카타스트로피 현상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얘는 점진적으로 천천히 떨어지는데 인지불안이 높을 때는 급격하게 이제 어떤 지점을 지났을 때 수행이 하락한다라는 거죠. 자, 기본적으로 최적 수준에 이르기까지 수행을 촉진시킨다는 것은 동일해요. 자, 최고 지점에 갈 때까지는 이제 수행이 점점 향상이 되잖아요. 역류자 이론 같은 경우에는 각성 수준이 최적 수준을 넘어서면은 종 모양으로 일정하게 감소를 하지만, 격변 이론 같은 경우에는 각성 수준이 최적 수준을 넘으면 수행이 급격하게 감소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신체 불안과 인지 불안, 그러니까 생리적 각성과 인지적 각성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수행이 나타난다라고 보는 게 이제 격변 이론이죠. 그래서 실제 경기 상황에서 수행 수준이 항상 체계적이고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이론도 이제 단점이 있죠. 자, 다음으로는 전환 이론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전환 이론은 자신의 각성 수준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그 해석에 따라 각성과 정서의 관계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성이 높은 상태를 기분 좋은 흥분 상태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불안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특정 각성에서 느끼는 정서를 다른 정서로 전환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게 전환 이론이에요. 그래서 각성 수준을 해석할 때 순간적으로 반대되는 정서로 전환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전환 이론에 따르면 최고의 수행을 발휘하기 위해서 높은 각성은 불쾌한 불안이 아니라 유쾌한 흥분으로 해석해야 된다라는 거고, 각성에 대한 해석을 순간적으로 전환시켜서 각성의 높고 낮음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습관을 심리기술 훈련을 통해서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으로 숙달시키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자, 마지막으로 심리 에너지 이론은 각성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운동 수행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성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 긍정 심리 에너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운동 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봐요. 반대로 각성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부정적인 심리 에너지 때문에 낮은 운동 수행을 보이겠죠. 그래서 긍정 심리 에너지는 증가시키고 부정 심리 에너지는 감소시켜서 최고의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심리 에너지 이론이에요. 이렇게 불안 이론을 다 살펴봤고요. 이제 보기에 관련된 불안 이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기를 보면 이제 선수가 여러 명이 있는데 최고 수행을 보이는 지역이 다 달라요. 그죠? 그래서 이거 이제 최고 수행을 보이는 지역이 다르고, 그리고 불안 수준이 점으로 돼 있지 않고 어떤 지역으로 돼 있죠. 이거는 우리가 아까 이론을 공부할 때 최적 수행 지역 이론으로 공부를 했죠. 그래서 19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적정 수준 이론은 이제 역류자 가설과 같은 말이고요. 적정 수준의 각성에 도달했을 때 이제 최고의 수행을 가져온다라고 했죠. 그래서 역류자 이렇게 거꾸로. 적정 수준을 지나고 나면은 이제 각성이 적정 수준을 지나고 나면 수행이 급격하게 하락한다 하는 거는 이제 카타스트로피 이론, 수행이 종 모양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는 건 역류자 이론, 적정 수준 이론이라고도 하죠. 2번 전환 이론은 각성 수준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각성과 정서의 관계가 달라진다라는 거였죠. 세 번째 다차원 불안 이론은 불안을 두 가지 차원으로 봤죠. 인지 불안과 신체 불안. 그 두 개는 상호작용하지 않아요. 두 불안 요인이 상호작용하는 거는 카타스트로피 이론, 격변 이론에서 그랬죠. 그죠? 그래서 19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0번 사회적 태만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지도 전략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었어요. 자, 사회적 태만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러 사람이 한 집단을 이뤘을 때, 그때 이제 그 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그 역량이 있잖아요. 그거가 이제 다 더해졌을 때 만약에 100이 돼야 된다. 한 사람당 10을 갖고 있어서 10명이 모였을 때 100이 돼야 된다고 보면은 사회적 태만 현상이 일어나면은 이제 100이 안 나온다는 거죠. 여러 명이 모여있으니까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 이렇게 해서 자기가 보여줄 수 있는 개인 역량을 최대치로 발휘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의 평균이 집단 성원의 한 개인으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결과와 일치하지 않고 오히려 저하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사회적 태만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집단의 크기가 커질수록 개인 수행의 평균이 감소하는 현상. 그러니까 조금 한 3명 있으면 티가 날 거 아니에요. 자기가 조금 깨부리면. 근데 10명 이상이 되면은 자기가 좀 깨를 부려도 티가 안 나기 때문에 더 깨를 부릴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집단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개인 수행의 평균이 감소하는 현상이라고도 하고요. 이거는 링겔만 효과라고도 해요. 슈타이너가 말한 사회적 태만 이론에서는 집단의 실제 생산성은 집단의 잠재적 생산성 빼기 잘못된 과정으로 인한 손실, 그러니까 과정 손실을 뺀 게 실제 생산성이라고 했어요. 과정 손실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조정 손실과 동기 손실. 조정 손실은 말 그대로 타이밍이 안 맞아서 잃게 되는 손실. 동기 손실은 개인이 동기를 잃어가지고 손실되는
거를 말하죠. 그래서 조정 손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배구를 하고 있어. 배구를 하고 있는데 공이 서브가 날라와서 내가 받아야 되는데 내 옆에 있던 친구가 마이볼 이렇게 했어. 그래서 얘가 받을 줄 알고 내가 안 받았는데 서로 이제 조정이 안 된 거죠. 그 친구가 그냥 마이볼하고 자기도 못 받을 것 같아서 그냥 나를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러면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타이밍적으로 놓쳤죠. 그죠? 조정이 안 돼서 놓친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조정 손실이고 이거는 상호작용 종목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죠. 동기 손실은 말 그대로 개인이 동기를 잃어서 하지 않는 거. 이 일을 해도 뭐 상금이 나온다거나 뭐 성과에 대한 그런 보상이 없어서 하고 싶은 동기를 잃었어. 그래서 내가 그 동기를 좀 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개인적인 그 동기에 의해서 잃게 되는 동기 손실로 인해서 집단의 실제 생산성이 감소된다는 거.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 태만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여러 가지가 있죠. 또 표로 띄워드릴게요. 일단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집단 수행을 평가할 수 있다고 믿는 상황 조성. 그러니까 내가 수행을 한 거, 개인의 수행을 평가받는 상황이면 그래도 열심히 하겠죠. 그죠? 그리고 대집단보다는 소집단에서 일하는 상황에 더 티가 나니까 열심히 하겠죠. 그리고 자신의 노력이 집단 성과에 반드시 공헌한다고 믿는 상황. 노력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 이런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집단의 수행을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 상황. 이때는 또 동기가 생기겠죠. 내적으로 흥미있는 일, 의미 있는 일, 타인에게 중요한 일, 개인이 많이 개입하는 일을 하는 상황. 그리고 존경하는 사람과 함께 일하는 상황이나 집단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상황. 동료의 수행이 나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내가 열심히 더 채워서 그 나쁜 수행, 감소된 수행을 내가 채워서 열심히 해야 되니까 이제 이때는 이제 뺑기를 쓰지 않겠죠. 그죠? 그리고 집단이 좋은 성과를 내는 것에 대해서 가치와 중요성을 부여하는 성격을 갖고 있을 때 이때도 그렇고 이것도 다른 거. 선수와 대화하기. 선수와 대화를 해도 이제 사회적 태만. 우리 집단에서 너가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못하게 되잖아. 좀 잘하자. 이렇게 선수랑 대화를 하면서 우리 집단에 하는 그 일을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게 있고요. 그리고 또 사회적 태만 허용 상황을 규정한다. 그러니까 무조건 태만하면 안 돼. 이게 아니라 허용 상황을 규정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 때는 좀 태만해도 된다. 허용 상황을 규정해 놓고 그때는 이제 봐주는 거예요. 요런 태만 감소 방안이 있다. 라고 보시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사회적 태만 허용 상황을 미리 설정하지 않게 한다 라고 했는데 아까 허용 상황을 규정한다고 했죠. 그래서 20번의 정답은 1번이 될 거고 2번 대집단보다는 소집단을 구성해서 훈련한다. 그죠? 대집단에서는 티가 잘 안 나고 소집단에서는 바로 보이죠. 그래서 소집단이 대집단보다 더 태만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좋아요. 3번 지도자는 선수 개개인의 노력을 확인하고 이를 인정한다. 그죠? 개인의 노력을 확인한다든지 개인의 공헌을 확인한다든지 그런 게 필요하죠. 4번 선수들이 자신의 포지션뿐만 아니라 다른 역할도 경험하게 한다. 이거는 사실 저는 이게 명확한 답이어서 이거 책에서 배울 때는 허용상을 규정한다라고 해서 1번을 했고 4번은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근데 이것도 맞는 말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책에는 없어가지고 혹시 이렇게 문장이 적혀있는 책을 가지고 계신 선생님 계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다른 선생님들이 확인하실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자신의 포지션뿐만 아니라 다른 역할도 경험하게 한다. 이렇게 하면 이제 사회적 태만 현상을 극복할 수 있나 봐요. 그죠? 그래서 20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20문제 풀어봤고요. 오늘도 공부하시느라 굉장히 수고 많으셨어요. 선생님들 시험 얼마 안 남았는데 모두 열심히 하셔서 다들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랄게요. 화이팅!